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실전 2회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한민복의 오래된 잠버릇, 그 다음에 김기택 선생님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 그 다음에 법정 스님의 거꾸로 보기, 이 세 작품에 대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민복 선생님의 오래된 잠버릇부터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오래된 잠버릇, 이 작품은 주제는 존재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같거나 비슷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고, 두 번째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도치법이나 세 번째 직유법을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한다든지, 그 다음 네 번째 낯설게 하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지. 물론 이 낯설게 하기는 뭐 100%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학교 내신에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의 말을 바꿀 수 있는 게 낯설게 하기, 이런 걸 보게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쓸 수도 있고, 얘랑 비슷한 게 작가의 주관적인 변형, 작가가 자기식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일반적이 아니라 낯설게 표현했다라고 해도 되겠지. 또 우리가 교과서 용어로 보면 창의적이라고 하든지 또는 참신한 또는 기발한, 이런 발상 및 표현도 얘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일련과 이연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칭 구조 속에서 일련과 이연에서 화자하고 시적 대상이 역할을 바꾸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화자와 시적 대상으로 나오는 게 하나는 시적 화자고 하나는 팔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서 화자가 시적 화자로 나타나고 대상이 팔이었어. 그럼 2년이 가면 화자가 팔이가 되고 시적 대상이 화자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바꾸는 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바, 이걸 깨닫는 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한번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과 2년이 뭐 되고 있다? 그치, 대칭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겠지. 대칭구조 한번 봅시다.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그래서 여기 1년 같은 경우는 화자가 사내고 대상이 파리로 나타나고 있는, 그럼 당연히 2연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화자가 파리가 되는 거고 대상이 사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 이게 뭐야? 그치? 이게 화자한테는 뭐가 되는 거고 천장이야. 근데 파리는 천장에 반대로 붙어 있지. 그러니까 파리한테는 천장이 뭐가 되는 거야? 화자한테는 천장이지만 파리한테는, 그렇지, 바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깔고 자는데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다. 그만큼 미천한 존재라는 파리의 숙명을 얘기하는 거고,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그만큼 파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란 얘기야.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나왔네요. 슬프다. 지금 보시면 1년도 2년도 슬프다. 지금 감정이 투영되는 게 있다가 설명할 가장 큰 핵심인데, 보시면 슬픈데 얘네들은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가 슬프대. 그러니까 얘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파리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파리를 바라보니까 이 파리가 처한 상황이나 파리의 운명이 굉장히 어떻다? 등을 붙이고 누울 땅조차 없는 처량하고 위태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파리가 불쌍하다, 그래서 슬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추락하다가, 이 추락하는 건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겠지.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지. 헬리콥터처럼 활줄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은 준비 과정 없이 바로 움직여야 하는 불안한 존재가 뭐다? 파리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높은 곳이 위태로운 공간이잖아. 그치만 파리는 지향하는 삶의 공간이지. 근데 얘도 보세요.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가 더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네. 그래서 1년에서는 지금 화자가 파리를 보면서 말하는 거고, 대상이 파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년은 지금 화자가 파리가 되고 대상이 사내가 되는데, 이 대칭 구조 속에서 이거를 시선이 교차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화자가 전환된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이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 이번에는 누구 입장이야? 그치,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 입장에서는 이 밑으로가 뭐야? 자기가 덮고 자는 공간이 되겠지. 거기에 인간이 자고 있을 테니까.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파리의 시선이죠. 지금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지금 파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천장이잖아. 발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인간의 숙명이죠.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인간의 한계죠. 지금 동일하지? 동일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는 파리의 숙명, 파리 한계를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인간의 숙명, 인간의 한계를 동일한 통사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산은 슬프다 라고 하면서 지금 화자의 심리를 파리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고뇌 때문에 밤늦게 거꾸로 쭈그려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굉장히 처량하죠.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보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 외로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1년과 지금 2년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1년에서는 화자가 누굴 보는 거야? 파리를 보는 거고 2연에서는 파리가 화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화자가 파리를 볼 때는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자고 시적 화자는 바닥에 누워 있지만 파리는 천장에 매달려서 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리는 날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락하면 다시 어디로?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높은 곳으로 날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형성화된 데 비해서 이연에 보시면 파리가 화자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는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자는 존재 똑같고, 두 번째 나는 이때 파리겠지.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사내는 천장에 등 붙이고 잔다는 특징. 근데 얘랑은 좀 다르게 이 사내라는 존재는 구더기처럼 땅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러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렇게 지금 1년과 2연을 대칭 구조로 전달하면서 화자와 대상을 지금 전환하고 있지. 근데 전환하면서 바라본 모습은 대조적이었어. 근데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시적 화자 자신과 파리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 자신과 파리를 동일시함으로써 시적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와 연민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한민복 선생님의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작품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기택 선생님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 라는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김기택 선생님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화나다. 이 작품의 주제는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지금 주제로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의 구성을 조금 알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구성을 좀 짜와봤는데, 세 가지의 구성을 지닙니다. 1에서 9행, 그 다음에 10에서 13행, 그
그 다음에 14에서 20행으로 구성되는데 1에서 9행에서는 낡고 누추한 어둠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둠의 공간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둡겠죠? 이 어둠 속 세계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고, 이 관찰 속에서 이 어둠 속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빛의 세계를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게 이 작품의 구성이에요. 그러면서 특징이 조금 존재하는데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유사한 식구의 반복이 나타납니다. 뭐뭐 던방 이런 식이라든지 뭐뭐 때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사한 식구가 반복되고, 명사로 종결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 명사 종결이 무슨 방, 이 명사로 종결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방으로 끝났으니까 방에 초점을 맞추겠지. 그래서 방의 속성을 강조할 수 있고, 두 번째 반복이니까 운율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의인화, 의인법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겠고, 네 번째 이 작품도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세 작품의 공통점은 뭔가 이전 것 또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다르게 보는, 초점을 다르게 보는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공통점이 엮일 수 있는 공통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작품도 화자가 살고 있는 방의 일상과 어둠을 관찰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여섯 번째 역설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낯선 인식을 갖게 하고, 그 속에 진실을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는 이 작품의 이런 특징들을 좀 찾으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작품 분석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문 하나 없던 낡은 월세방, 벌써 보시면 무슨 방 하면서 마침표 찍힌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다? 아까 명사로 종결해 가지고 이 방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는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낮에도 어둠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방, 그만큼 어둠이 못 빠져나갔으니까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겠지. 아침에 퇴근하여 햇빛을 받고 들어가면 직사광선이 일제히 꺾여 흩어지던 방, 잠시 눈꺼풀에 낀 장광도 눈을 깜빡거리면 바로 어둠이 되던 방, 그만큼 어두운 방이야 지금. 근데 이 어두운 방이 퀴퀴하고 걸쭉한 어둠이 항상 고여있는 방. 여기가 벌써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낯설게 하기가 지금 사용이 된 거야. 원래 어둠이라는 건 시각적 이미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게 아니야. 오히려 퀴퀴하고 걸쭉한 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형상화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가 아닌 거죠. 이런 표현으로 형상화를 하니까
이 어둠의 속성을 더욱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 그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낯설게 하기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항상 고여있던 방에 들어서면 눈알이 어둠 속에 깊이 박혀 이리저리 굴려도 잘 돌아가지 않던 방. 여기도 재밌는 게 지금 보이죠? 눈알이 깊이 박혀서 이리저리 굴려도 돌아가지 않는데, 여기도 낯설게 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 눈알이 어둠에 박혀서 잘 돌아가지 않는 게 말이 돼? 아니지.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눈을 뜨고 막 눈알을 굴리겠지. 안 보이니까 왔다 갔다 눈을 굴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그렇지, 식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지금 어둠 속에 눈이 박혀서 이리저리 굴려도 돌아가지 않는 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눈알을 굴려도 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어둠이 낀 세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 한 거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낡고 누추한 어둠의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이어서 봅시다. 어둠이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무수한 빛과 색깔이 내 눈을 발견할 때까지. 반대죠? 요것도 재밌지? 보시면 내 눈이 얘네를 발견하는 거겠지. 얘네가 주체고 눈을 대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주체와 대상이 바뀌었죠. 이런 게 주객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객 전도로 사용이 된 건데, 이 주객 전도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 이 내 눈에 대한 것도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인지하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는 눈으로 본다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무수한 빛과 색깔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해석을 하면 어둠의 세계를 관찰을 했잖아. 그럼 어둠이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뭐하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겠지. 다음 이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오래오래 어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 자세히 보면 어둠도 환하게 보이는 방. 어둠이 환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독자로 하여금 어둠에 대해서 낯설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낯선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게 역설적 표현이죠. 왜냐면 역설이라는 건 말이 안 되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안에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강조하는 거잖아. 얘가 지금 독자에게 어둠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독자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지. 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큰 숨을 들이쉬며 느릿느릿 어둠을 빨아들였다가 제 속에 든 빛을 오래오래 발산해주던 방.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서로 비춰주고 대비쳐주며 제 안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낮은 빛을
얘가 결국 깨달음인데 어둠 속에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택 시인의 어둠도 자세히 보면 환하다는 요런 긍정적인 깨달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작품은 법정스님의 거꾸로 보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겠지. 얘도 주제는 거꾸로 본다는 건 일반적으로 보는 걸 뭐로 보는 거냐?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지. 그래서 특징이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 첫 번째, 일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쉬운 언어로 표현했고, 두 번째, 권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으니까 신뢰성이 높아지겠지. 그럼 이 말이 신뢰성을 높이면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세 번째,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네 번째, 유추를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 유추는 제가 정규 때도 계속 강조했었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야. 자연에서 얻은 우연한 깨달음에서 유추를 하게 되는데, 뭘 유추하냐면 앞에서 봤듯이 고정관념과 거꾸로 보기를 지금 표현을 하는데, 각각의 의미와 의미에 따른 결과를 유추할 수 있게 돼. 만약에 고정관념을 우리가 그냥 서서 보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릇된 오해를 갖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꾸로 봤더니 이전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이라든지 아름다운 비밀을 뭐 할 수 있게 돼?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된다. 이 거꾸로 보면 그래서 뭐야? 그치, 일상적으로 보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작품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수특 부분에는 빠졌는데, 원래 이 뒤는 뭐까지 이어지냐면, 이러고 나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확장 심화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사물과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에 이르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런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확장과 심화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특에서 봐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까지. 이 내용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 주제는 아시겠죠? 한번 빠르게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재작년 지금 앞에가 조금 스킵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산봉우리에 눈을 줬대. 약간 살아있는 대상처럼 표현했죠? 화류법이야.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보이겠지, 가랑이 사이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랑이 사이로 보는 걸 거꾸로 본다고 지금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팔베개를 하고부터 해서 내다보았다까지인데, 이 부분은 우연한 행동, 이 우연한 행동이 일상 경험이야. 일상적인 경험. 이 우연한 행동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그치? 봐봐. 이것도 그림을 지금 보시면 이게 하늘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봐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잖아. 지금 시각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이 위에 있고 산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거꾸로 보면 어떻게 돼? 그치? 얘가 밑이고 얘가 위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뭐가 산이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지금 요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이게 거꾸로 보기의 결과죠.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런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부터 생기가 돌 것이다. 요까지가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고정관념과 거꾸로 보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해요.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중요한 표현 나왔죠?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결국 뭐야? 이게 글쓴이가 고정관념을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뭘 알 수 없어? 대상의
변모를 인식할 수 없게 되지.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고 보게 되면 대상의 변모를 인식할 수 없게 되니까 고정관념을 경계하게 되면 대상의 변모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게 깨달음이야. 즉 거꾸로 보기에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 이게 뭐야?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이게 고정관념이지.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열린 눈이 뭐야? 그치, 거꾸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면이 보인다는 얘기지. 인도의 명상가이며 철학자 그리고 구루인 크리슈 나무르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용하면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인용을 쓴 거지.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인용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남의 눈을 빌릴 것 없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물론 기호에 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착각만 아니라면 한 잔의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인격에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지닌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유추야. 그러니까 차를 통해서 사람의 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유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도 그 지닌 특성에 맞게 우릴 때 그 차 맛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대할 때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고 대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진 특성을 정확하게 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고 그 참모습에서 덕성을 찾아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지금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특징, 그래서 우리가 세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요 정도 보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같이 낼 때는 이런 서술상의 특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한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보기 유형이나 내용상의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학교 프린트나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내용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조금 낯설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류의 작품이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막상 적용을 해본다면 크게 어려운 작품들이 아니다. 초점이 조금 찾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왜? 낯설게 하기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초점을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이런 초점 속에서 작품을 연계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에서 이 작품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